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가평의 어느 개울가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나도 건너 들은 이야기야. 연세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셔. 자녀들을 다 키우고 꿈꾸던 귀농을 하러 가셨대. 도시 생활이 지겨웠던 찰나에 가평 쪽이었는지 어딘지 집 부지를 알아보러 다니셨지. 마침 인근의 밭과 걸어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땅을 찾으셨대. 집 바로 앞에는 높은 두 가래로 개울이 작게 흐르고 그 앞으로 낮은 산이 있었어. 그곳이 밭과 농장 부지로 딱이었지. 집은 따로 짓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생활하셨대. 처음에는 귀농 준비로 너무 바빠서 어두워지면 바로 골아떨어지다 보니 아무것도 몰랐는데 며칠 후에 부인분이 여기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밤에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다며 화를 내셨대.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밤마다 개울 쪽에서 이상한 메아리 소리가 들려온다고 했어. 그 소리는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기도 하고 웃는 소리 같기도 하고 새벽이 어슴풀에 밝아올 때까지 계속 들린다고 하셨대. 남편은 짐승 소리일 거라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지만 부인분은 짐승이 똑같은 시간에 쉬지 않고 사방에서 올 수는 없다고 하셨대. 결국 남편도 밤늦게까지 안 자고 같이 기다려보기로 했어. 그리고 정말로 부인분 말대로 사방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더래. 그런데 이분이 무슨 용기였는지 방망이와 대형 후레쉬를 챙겨서 이곳저곳을 비춰보셨대. 그런데 개울 건너편에서 어떤 여자가 집 앞을 왔다 갔다 하고 있더래. 집에서 개울 건너편까지 거리가 꽤 멀기도 하고 시간도 늦어서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건너편에 있던 존재가 여자였고 그 여자가 입을 쩍쩍 벌릴 때마다 그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은 확실했대. 그대로 집에 돌아와 문을 잠그고 애 뜨기만 기다렸다가 차를 타고 거기서 나왔대. 지금도 그곳에서 농사는 짓고 있지만 집은 좀 멀리 민가 쪽에 두고 살고 계셔. 처음엔 해가 지기 전에 불이 났게 돌아왔는데 이젠 적응이 돼서 필요하면 야간 작업도 하고 때로는 그 컨테이너에서 주무시기도 한대. 아직도 그 소리는 들리지만 주변에 알아보니 귀신은 개울을 넘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대. 하지만 누군가 그러더래. 개울에 물이 마르면 그 여자가 넘어올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두 번째 이야기, 강원도 계곡에서 겪은 섬뜩한 사건. 때는 2008년이었어. 나는 사정상 학교를 잘 가지 못해 결국 이상한 학교로 가게 되었지. 강원도에 있던 한 학교였는데 시설 같은 곳이었어. 거기서 한 형을 만났고 그 형과 형의 여자친구, 형 여자친구의 친구들, 다른 형들과 나는 계곡으로 놀러갔어. 형의 여자친구는 심기가 조금 있었는데 계곡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괜찮았거든. 하지만 계곡 물을 보더니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긴장한 것처럼 보였어. 나와 형들은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형의 여자친구는 그저 난 안 들어갈래 라고만 했어. 그래서 우리들은 물에서 신나게 놀았지. 물장구도 치고 수영도 하면서 말이야. 하지만 형의 여자친구는 계속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보며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여름인데도 말이지. 형 여자친구의 친구들은 형 여자친구가 남자들과 놀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형 여자친구에게 그만 보고 물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도 했어. 그때 수영을 못한다고 하던 한 여자분이 계곡에 발을 넣었는데 형의 여자친구가 갑자기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거품을 물었어. 우리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형의 여자친구를 들쳐업고 방으로 데려갔어.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리다가 결국 형 여자친구가 깨어났어. 그리고 갑자기 엉엉 울기 시작했지. 형은 이제 괜찮으니 걱정 말라며 모두를 진정시켰어. 그리고 형 여자친구의 울음이 가라앉고 나서야 왜 그런지 물어봤어. 형 여자친구가 말하길 계곡 물에 귀신들이 머리만 둥둥 떠 있었고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대. 원래 놔두면 해를 끼치지 않으니 우리를 말리지는 않았지만 자신은 그걸 볼 수 있어서 도저히 물에 들어갈 수 없었대. 그런데 수영을 못한다고 했던 그 누나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귀신들이 모두 고개를 들더니 그 누나를 보며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대. 세 번째 이야기, 꿈속 귀신의 목소리 흉내. 내가 꾼 꿈은 아주 단순해. 난 책상에서 노트북을 하고 있었고 언니는 침대에서 일기를 쓰고 있었어. 그런데 키가 엄청 큰 사람이 자꾸 우리 방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야. 얼마나 크냐면 방문이 가슴팍에 닿아서 어깨부터는 아예 안 보일 정도였어. 그래서 언니랑 나는 아무 신경도 안 썼어. 당연히 못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겠지. 각자 할 일을 하면서 그냥 돌아가겠지 싶었는데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턱턱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어. 그런데 요즘에는 그 꿈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이제는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조금씩 자르고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3일째까지는 못 들어왔는데 그제는 발목으로 문 앞에 서 있더라고. 발이 사라졌더라. 피를 철철 흘리면서 말이야. 어제는 종아리 반까지 자르고 들어왔는데 처음으로 어깨가 보였어. 그래도 여전히 문에 걸려서 못 들어오고 결국 턱턱 부딪히다 돌아갔지. 하지만 난 생각했어. 만약 무릎까지 다 자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결국 잠도 못 자고 몸이 말이 아니게 되자 우린 무당을 찾아갔어. 들어가자마자 무당이 이러더라. 어린 양들이 여기까지 온 걸 보니 급하긴 급했나 보네. 여기서 소름이 돋은 이유는 우리가 원래 기독교 집안이거든. 우린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 무당에게 부적을 받았어. 그리고 그날 밤 부적은 효과를 발휘했어. 꿈에서는 귀신이 더 이상 서 있지 않고 문가에 앉아서 나를 쳐다보기만 했어. 부적이 효과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귀신이 우리 아빠 목소리를 흉내내더라. 우리 아빠가 맨날 하는 기도가 있거든. 그 기도를 소름 끼치게 웃으며 우리 아빠 목소리로 따라 하더라고. 너무 무서워서 내가 울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그게 더 재밌었는지 이번에는 우리 집 강아지 짖는 소리를 똑같이 흉내냈어. 내가 공부한다고 문을 닫으면 방문을 긁으며 낑낑대는 소리까지 너무 똑같이 흉내냈지. 너무 무서워서 울기만 하고 그 귀신은 계속해서 내 지인들 목소리를 하나씩 따라 하기 시작했어. 그러다 결국 꿈에서 깨어났어. 이 꿈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야. 조만간 다시 무당집에 갈 예정이야. 혹시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으면 알려줘. 네 번째 이야기, 직업별 금기 사항들. 첫 번째, 택시기사. 귀신을 봤다면 태우지 마라. 택시기사 일을 하다 보면 사람과 귀신은 느낌으로 구분된다고 해. 그런 경우에는 가급적 태우지 말라고 하지. 혹시라도 태웠다면 원하는 곳까지 안전하게 데려다 줘라. 귀신은 원하는 것이 있어서 목적지에 가려는 거야. 그런 경우 안전하게 데려다 주면 훗날 도움이 된다고 해. 어떤 택시기사는 귀신을 태우고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경험담도 있었어. 그리고 그 귀신은 알고 보니 조상신이었다고 해. 택시기사는 몇 명이 탑승했는지 말을 하지 않는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행위는 귀신에게 허락을 구하는 큰 행위야. 이때 귀신이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해. 그런 경우 택시기사에게는 보이지만 탑승한 손님에게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두 분이 어디 가세요? 혹은 내 분은 친구이신가요? 같은 인원수를 명확히 묻는 건 금기라고 해. 이런 게 보이면 기사는 바로 출발하지 않고 잠시 멈췄다가 출발해. 그때는 아마도 무언가가 따라 탔을지도 모른다고 하거든. 뺑소니나 큰 사고가 일어난 경우 경찰은 택시협회에 협조 요청을 한대. 개인 택시를 제외하고는 차량 GPS로 동선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그 장소를 지나간 택시의 블랙박스를 통해 범인을 잡기도 한대. 두 번째, 하수구 청소 인부. 소리에 절대로 반응하지 마라. 하수구 안에서 작업 중에 사람 발소리가 들리거나 말소리가 나는 일이 있을 거야. 하수구에서 나면 안 되는 소리들이지. 그럴 때 소리에 반응하면 이상한 게 보인다고 해. 또는 패닉 상태에 빠져 길을 잃을 위험도 있다고 해. 헤드라이트 중앙 부분을 응시하지 마라. 멀리 비추고 있는 헤드라이트 중간을 응시하면 사람들이 엄청난 속도로 기어오는 모습을 본다고 해. 이건 환경이 만드는 환각일 수도 있겠지만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인상차기를 목격했다고 해. 작업자들은 그걸 환각이라고 치부하지만 말이야. 단독주택에서 긴 머리카락이 없는 집인데 하수구에서 긴 머리카락이 계속 나온다면 작업을 중단해라. 이건 금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내시경 카메라로 하수구를 확인한 사람이 있었어. 하수구 안에서 사람 눈을 봤다고 해. 빌라나 아파트라면 하수구가 연결되어 있어 다른 집에서 넘어온 걸 수도 있겠지만 하수구를 청소하다 보면 떡이 된 피가 고여있는 걸 보기도 한다고 해. 세 번째, 악어. 와류가 생기는 곳에 풀이 자라지 않으면 가지 마라. 웅덩이에서 와류가 생기면 물의 흐름이 이상해서 말려 들어갈 수도 있어. 와류에 휩쓸려 시신을 수습하려고 바닥까지 내려갔는데 검은 손이 시신을 잡으려 했다고 해. 그리고 와류 속에서 사람 얼굴 여러 개가 바닥에서 자신을 보고 있었다고 하지. 저수지 작업은 딱 2시간만 해라. 저수지는 시야 확보가 잘 되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2시간 이상 작업하면 위험해. 유가족의 간곡한 부탁으로 2시간 넘게 작업했는데 물속에서 사람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해.
위험을 느끼고 작업을 철수한 후 다시 들어갔는데도 똑같은 장소에서 또 손을 흔들고 있었다고 해. 결국 그 장소에서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지. 작업할 때 누군가 발을 잡으면 그날은 작업을 하지 마라. 그럴 때는 쳐다보지 말고 그냥 나오는데 발을 보면 자신들이 찾는 사람이 발을 잡고 있다고 해. 그 아래엔 무언가가 그 사람을 다시 잡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도 한다고 해. 그럴 때는 작업을 중단하고 다음 날 다시 가면 발을 잡는 느낌이 없다고 해. 보통 악어를 부르는 건 몇 시간 지나서 죽은 게 확실한 경우에 부른다고 해. 바다는 운이 좋아야 시신이 떠밀려 오지 않으면 찾을 수 없다고 해. 계곡은 수심이 4m 미만일 때 여기저기 부딪혀 시신이 퍼질 수 있고, 시신을 찾으려면 3일이 지나면 가능성이 희박하며 7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해. 작업하는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도 많은데 보통 혼자 작업을 하다 보니 그게 귀신 때문인지 진짜 사고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된다고 해. 네 번째, 학교 선생님. 교실엔 빈 책상을 두지 마라. 과거에는 교실에 빈자리가 있어도 책상을 꽉 채웠다고 해. 수업 중에는 보이지 않지만 밤에 학생들이 없는 시간에 당직 순찰을 돌면 빈 책상에 학생이 앉아 있다고 해. 빈 책상은 영가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위라고 해. 출석부에 지운 이름이 보이면 읽지 마라. 학생이 전학을 간 경우 출석부에 스티커 등을 붙여 이름을 지우는데 그 이름이 보이는 날이 있다고 해. 이때 그 이름을 부르면 학생에게 큰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지. 혼을 내거나 발표를 위해 학생을 부른 후 빈자리에 누가 앉아있는 걸 목격할 수 있다. 사고가 있었던 학교에서 자주 목격된다고 해. 얼핏 보더라도 무시해야 해. 그 학생은 사실 다른 학생이 앉아있다고 해. 다섯 번째 이야기, 동성로에서 사라진 일본 구제 옷가게의 비밀. 대학교 졸업식 때 입을 옷을 사려고 동성로 일대를 돌아다니고 있었어. 그때 한 번도 본 적 없는 일본 구제 옷가게가 눈에 띄었어. 가게 입구부터 안이 전부 빨간색이었는데 들어가면서 이때까지 왜 못 봤지? 생긴 지 얼마 안 됐나? 라는 생각을 했어. 참고로 나중에 그 가게를 다시 찾아갔을 땐 사라졌더라. 그 안에 들어가서 홀린 듯이 마음에 드는 치마를 발견했어. 집에 와서 엄마에게 보여주고 한번 빨아서 입으려고 거실에 놔뒀는데 엄마가 갑자기 막 소리를 치는 거야. 이런 걸 어디서 들고 온 거냐. 거실로 나가보니 엄마가 들고 있던 치마가 온통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어. 가게에서 볼 때는 멀쩡했거든. 너무 무서워서 집 쓰레기통에 버리려다가 찝찝해서 아파트 단지에 있는 큰 쓰레기통에 버렸어. 엄마가 혹시 모르니 소금을 뿌리라고 해서 복도부터 우리 집 앞까지 소금을 뿌리고 잠들었어. 그런데 꿈에서도 내가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일정하게 손으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어. 무서워서 몸이 굳은 상태로 가만히 있는데 조금 지나자 발로 문을 부수려는 듯한 소리가 들리더라. 그 순간 꿈에서 깨어나서 바로 엄마에게 달려가서 꿈 이야기를 했어. 그런데 엄마도 방금 그 꿈을 꿨다고 하는 거야. 서로 한참 동안 가만히 쳐다보는데 엄마가 갑자기 표정이 더 굳어지더니 이렇게 말했어. 아까 옷 내다 버리고 소금 안 뿌렸으면 걔 집에 들어왔다. 정말 너무 소름이 돋더라. 여섯 번째 이야기, 자취방에서 벌어진 미스터리한 현상. 내가 지난달 자취방을 얻었을 때 이야기야. 처음 방을 구할 때 생각도 없이 급히 구한 집이었지. 창문도 크고 주인 아주머니도 친절해 보였어. 햇빛도 잘 들어오는 것 같았고 단점이라면 조금 습했던 것 빼고는 괜찮았어. 그런데 짐을 풀고 첫 주부터 잠을 설치기 시작했어. 처음 이틀은 몸이 무겁고 아팠어. 이사 때문에 몸살이 걸린 거라고 생각했지. 정말 몸살이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셋째 날,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 그림에서 현관문 보이지? 옆으로 누워 자면 바로 문이 보이는 구조인데 그 문을 바라본 자세로 가위에 눌렸어. 그 이후로도 매번 그랬고 내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가위에 눌렸어. 가위에 눌릴 때면 몸이 무겁고 굳어버리는데 현관문 입구에 누군가 엎드려 있는 게 보였어. 신발장 근처에 턱을 괴고 있었는데 그 좁은 곳에서 곧게 엎드릴 정도면 하체가 없거나 기형일 거야. 누워서 턱을 괸 자세로 날 쳐다보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누가 봐도 사람이 아니었어. 머리가 짧은 단발 정도였는데 눈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날 쳐다보는 건 알 수 있었어. 웃음 참는 소리 알지? 으브윽 하면서 참는 그런 소리, 그 소리를 내는데 미칠 것 같은 거야. 그러다가 그게 갑자기 입을 벌리는데 그 순간 바로 혼절했어. 다음 날 너무 무서워서 친구를 불러서 함께 잤을 땐 괜찮았어.
그리고 그 다음 이틀 정도도 무난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악몽인가 보다 했어.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또 가위에 눌렸고 그게 또 나타났어. 역시나 그건 턱을 괴고 누워서 날 올려다보는데 또 웃음 참는 기괴한 소리를 내면서 갑자기 입을 벌리며 웃었어. 진짜 무서웠던 건 이빨이 안 보였다는 거야. 입을 찢어질 듯이 벌렸는데도 이빨이 안 보였어. 까만 것 같기도 하고 잇몸만 보였던 것 같기도 했어. 정말 죽을 것처럼 무서웠어. 안 보고 싶어도 안 볼 수 없고 몸도 안 움직여서 미칠 것 같았어. 침대 구조를 바꿔도 현관문이 보이는 쪽으로 가위에 눌렸어. 그리고 그게 팔꿈치를 끌며 하루하루 가까워진다는 걸 알게 됐어. 매일말 그대로 악몽이었는데 누구한테 말도 못하겠는 거야. 친구네에서 자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찜질방에서 자는 건 자취생한테 사치잖아. 친구들을 불러서 자고 가라고 해도 매번 그럴 수는 없었어. 가장 무서웠던 건 친구가 자고 가면 그게 더 가까워진 것 같았고 소리도 더 커지고 팔꿈치로 바닥을 미는 소리까지 들려서 정말 미치겠더라. 결국 이건 아니다 싶어서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하고 나가기로 했어. 처음엔 안 될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별말 없이 알겠다고 하시더라. 정말 미쳐가고 있었거든. 친구들에게 말해도 헛소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 급하게 나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게 벌써 내 침대에서 기껏해야 30cm 정도까지 다가왔기 때문이야. 그게 팔이라도 뻗어서 날 잡을까봐 너무 무서웠어. 스트레스를 너무 받다 보니 원형 탈모에 위경련까지 생겼어. 아파서 병원에서 잔다는 게 오히려 행복했어. 그리고 이것도 무서웠는데 나 정말 해산물을 못 먹거든. 비린내에 민감해서 거의 못 먹는데 이틀 전에 가족을 만나 밥을 먹을 때 조기를 3마리나 먹고 있었어. 가족들이 놀라서 날 쳐다보는데 손에 생선을 들고 엉엉 울었어. 내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았는지 집에 다시 들어간다고 하니 가족도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아직 짐도 못 뺐고 이번 주는 어떻게든 이 집에서 버텨야 해. 심지어 이 이야기도 집에서 쓰면 그게 알까봐 PC방에서 쓰고 있어. 집에 안 들어갈 거야. 아니, 못 들어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지만 너희도 방 구할 때 꼭 조심해. 7번째 이야기, 꿈과 현실이 뒤섞인 공포의 방. 영화에서 보면 사람들이 한 공간에 갇혀서 게임을 시작하지라고 말하는 공포 영화 있잖아. 내가 꿈에서 깨어난 방은 그런 영화에서 나오는 방보다는 작은 보통 안방 크기 정도였어. 방 안은 온통 시커멓게 칠해져 있었고 나는 남자 3명, 여자 2명과 함께 있었어. 전부 외국인이었던 것 같아. 금발머리에 부스스한 여자, 배가 나온 아저씨, 회색 코수염과 빵모자를 쓴 할아버지. 그리고 창백한 피부에 체크 양복을 입은 남자였어. 이 꿈이 신기했던 이유는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멘붕의 벽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그런 흔한 패턴이었어. 그런데 금발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잡고는 여긴 꿈속이야라며 겁에 질린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양복 입은 남자가 머리를 헝클이며 욕을 했고 배불뚝이 아저씨는 멍해졌고 할아버지는 넋이 나가 보였어. 나도 절망스러웠지. 꿈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가끔 의도치 않게 직접 사람의 꿈속에 빠져버릴 때가 있거든. 여기서 다치면 진짜 다치고 죽으면 진짜 죽는 그런 상황 말이야. 하지만 나는 이게 꿈인 건 알았어도 내가 그 꿈의 주인이라는 걸 몰랐어. 그냥 여기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기억만 가득했지. 그런데 양복 입은 남자가 박수를 치며 꿈 주인이 깨면 다 끝나니까 제발 나와 달라고 하더라. 모두가 침묵 속에서 꿈 주인이 나타나길 기다렸어. 그러다 금발 여자가 갑자기 꿈 주인이 우리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가두고 보고 있는 범인이 꿈 주인일지도 모른다고 말했어. 그러자 천장에 달린 스피커에서 치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변조된 목소리가 들려왔어. 오제법 예리한 대답이긴 한데 틀리셨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예요라고 장난스럽게 말하더니 곧 연설하듯 톤이 변했어. 그는 꿈 주인을 찾았고 오늘 데려오는데 성공했다고 하더라고. 제발 저를 위해 꿈 주인을 죽여주세요라는 말과 함께 스피커는 꺼졌어. 모두가 공포에 질렸고 할아버지가 자신의 신상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말을 바꾸는 거야. 결국 할아버지는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고 양복과 배불뚝이 아저씨는 할아버지를 결박하고 칼로 찔렀어. 하지만 아무도 꿈에서 깨지 않았고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어. 사람들이 점점 미쳐가기 시작했고 금발 여자는 총을 꺼내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어. 그러다 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금발 여자는 양복 남자에게 죽임을 당했어.
남은 건 나와 양복 남자뿐이었지. 양복 남자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순간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 그 순간 나는 이게 내 꿈이라는 걸 깨달았어. 갑자기 숨을 쉴 수 있게 되었고 내 위치와 기계음의 범인 위치를 바꾸는 걸 상상했지. 눈을 뜨니 나는 커다란 화면 앞에 서 있었고 양복 남자와 대머리 남자가 서로에게 겁에 질린 모습을 보였어. 대머리는 나에게 꿈에서 깨어나는 방법이 문 옆에 있다고 하며 그 문을 통해 나가달라고 빌었어. 옆을 보니 엑시트라고 쓰인 문이 있었어. 하지만 나는 아무 말 없이 끝이라는 버튼을 눌렀고 방 안은 점점 작아지며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나는 진짜로 꿈에서 깨어났어. 이 꿈은 너무 생생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8번째 이야기, 소름 돋는 인형. 27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이었어. 나는 27년 동안 귀신 같은 존재는 믿지도 않고 그저 존재 자체를 거부하며 살아왔어. 공포 영화는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가위 눌림이나 헛것을 본 적을 제외하고는 귀신을 본 적도 믿지도 않았지. 며칠 전 내가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을 기록해봐. 장마가 계속되던 날 취업 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서 친한 대학 친구와 강남역에서 막걸리를 한잔했어. 새벽 2시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 오랜만에 먹은 술이었지만 안주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그날따라 많이 취하지 않았어. 나는 1층에 사는 데다가 비가 계속 내려서 집안이 찜통처럼 덥고 습도가 매우 높았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는데 몇 시간이 지났을까 눈이 저절로 떠지더라고. 중요한 시험 전날 밤에 자는 것처럼 너무 말똥말똥하게 잠에서 깼어. 눈이 번뜩 떠져서 핸드폰을 확인하니 새벽 4시 반이 넘은 시간이었어. 나는 평소 잠이 많고 자면 깊게 자는 편인데 이렇게 한 번에 눈이 떠지는 일이 거의 없었거든. 다시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머리 정수리에서부터 소름이 확 돋으며 등 뒤로 퍼졌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상체를 일으켜 침대에 앉아 뒤를 돌아봤어. 내 방은 1층이고 창문은 벽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안에서는 밖이 다 보이지만 밖에서는 불을 켜지 않으면 내 방이 보이지 않아. 그 순간 창문을 돌아보는 찰나 누군가가 큰 눈으로 날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내 방은 깜깜하고 창문 밖에 있는 가로등의 불빛 덕분에 그 사람의 실루엣만 보였어. 그 순간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버렸고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어. 내 방 창문 바로 앞에 있는 나무 옆에서 그 사람은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저게 사람인지 아니면 무언가 다른 존재인지 판단도 못한 채 공포에 휩싸였어. 그리고 그 사람의 뒤로 지하주차장 입구 쪽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보였어. 그 사람도 내 방을 바라보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 창문 앞에 서 있던 사람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 순간 나는 공포에 질려 몸도 입도 얼어붙은 상태였어. 그 사람의 얼굴이나 옷차림은 보이지 않았고 가로등 불빛에 비친 몸의 형태만 보였는데 키가 좀 작은 사람처럼 보였어. 그런데 다시 보니 그 서 있는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았어. 자세히 보니 그 사람은 인형이었어. 그 인형은 머리가 크고 어깨가 매우 좁으며 다리도 서 있는 모습이 아닌 무언가에 매달려 있는 느낌이었어. 그제야 인형이라는 걸 알아차렸지만 그 인형이 너무 무서웠어. 얼마나 소름 끼쳤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어. 반팔 파란색 줄무늬 티셔츠에 파란 바지를 입고 웃고 있는 남자아이의 인형이었어. 그 인형은 마치 히스레저가 웃을 때처럼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고 노끈으로 목이 매달린 채 나무에 묶여 있었어. 그 순간 아버지를 불렀고 아버지가 내 방에 오셔서 불을 켜는 순간 창문 앞 나무에 걸린 그 인형을 보시곤 놀라셨지. 아버지는 그 인형을 보더니 현관 쪽으로 뛰어나가셨고 나도 따라 나갔어. 그 순간에도 온몸에 소름이 가득했어. 아버지와 나는 인형을 확인하고 경비 아저씨들을 부르기로 했어. 경비실에 연락을 드리자 3명의 경비 아저씨들이 오셔서 나무에 걸린 인형을 보고 말없이 놀라셨지. 그 인형은 사람처럼 생겼고 플라스틱 검은 안경을 쓴 남자아이의 모습이었어. 눈도 사람처럼 생생하게 만들어져 있었고 입은 웃고 있었는데 빨간 펜으로 입을 크게 그려놓았더라. 우리는 CCTV를 확인하기로 했어. CCTV에 새벽 3시 50분쯤 그 사람이 우산을 쓰고 내 방 앞 창문 쪽으로 와서 인형을 나무에 거는 장면이 찍혔어. 그리고 담배를 피우던 그 사람도 내 방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지. 그 사람은 내가 방 불을 켜자마자 우산을 접고 도망갔어. 지금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담배꽁초도 가져가서 조사하고 있어.
아직까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때 느꼈던 공포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거야. 9번째 이야기, 저승사자와 무당. 우리 외가는 지금 내가 사는 동네야. 시골 동네라서 분위기가 한적하지. 우리 엄마는 오남매 중 하나야. 집안 형편이 좋지 않다가 아가씨 때부터 잘 살게 된 케이스지. 엄마가 고등학생 때 소풍 가기 전날이었어. 할머니가 큰맘 먹고 김밥을 싸주기로 하셨대. 그때는 자식도 많고 김밥 재료가 비싸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 1년에 한 번 얻어먹을까 말까 했지. 김밥 싸준다니까 엄마랑 이모, 삼촌들이 너무 좋아했어. 그래서 그날 정말 김밥을 원 없이 먹을 수 있었대. 엄마는 밤 9시쯤 잠이 들었어. 엄마는 막내 이모랑 방을 함께 썼는데 이모는 학구파였고 엄마는 노는 걸 좋아했지. 그래서 이모는 공부하고 엄마는 자고 있었대. 이모가 한참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대. 낑낑대고 땀을 흘리길래 이모가 언니 일어나봐. 왜 그래? 라고 물었는데 엄마는 눈 흰자위를 뜨고 이불에서 못 일어나더래. 이모가 놀라서 엄마를 불러보다가 결국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불러왔어.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토하면서 방바닥을 기어다니기 시작했대. 눈은 계속 흰자위를 뜬 채로 말이야.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못 알아들을 말만 하고 토하고를 반복했대. 이모랑 할머니는 그때만 떠올리면 몸서리를 친다고 해. 엄마가 정말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거든. 우리 외갓집은 대대로 천주교 집안이야.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신부님을 불렀고 그때 시골에 있던 병원도 2개밖에 없었는데 한 개는 이미 닫혀 있어서 겨우 다른 병원의 할아버지, 의사 선생님을 모셔왔어. 의사 선생님이 엄마를 진찰하려 했지만 아무리 깨워도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눈 흰자위만 뒤집고 있었대. 신부님은 기도를 했고 할머니는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울고 있었지.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건 발작이나 경기가 아니라며 잡것들이 장난치는 것 같다라고 했대. 그리고는 소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소금을 뿌리고 엄마 등을 치면서 막 욕을 했대. 마치 무당이 귀신 쫓듯이 욕을 하다가 달래고 하면서 이 짓 그만하라고 했대. 신부님, 할머니, 이모, 삼촌들 모두 멍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거짓말처럼 엄마가 정신을 차리더래. 그런데 여기서부터가 소름이야. 엄마가 일어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나 무서운 꿈 꿨어라고 했대. 방금까지 아프던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꿈 이야기를 하니까 할머니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엄마는 자기가 방금 아팠던 것도 모르고 왜 가족들이 전부 방에 모여 있는지 왜 신부님이 오셨는지도 모르겠다고 했대. 할머니가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엄마는 멀쩡하게 대답했대. 그리고 꿈 이야기를 해줬지. 엄마가 꿈에서 아무것도 없는 풀밭을 걷고 있었대. 풀은 허리춤까지 오는 높이였고 주변에는 나무도 집도 산도 없는 안개가 자욱한 곳이었대. 그 상황만으로도 무서워서 엄마는 울면서 계속 앞으로 걸어갔대. 한참 걷다 보니 무슨 소리가 들려왔는데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누군가 있는 줄 알고 안심했대. 그래서 막 뛰어갔어. 그리고 3갈래 길이 나왔는데 한쪽 길엔 스님이 목탁을 치며 불경을 외우고 있었고 다른 길엔 여자 무당이 장구를 치며 한 손으로 방울을 휘두르고 있었어. 또 한쪽 길에는 저승사자가 서 있었대. 그 셋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였대. 마치 자신들 쪽으로 오라는 것처럼 들리더래. 엄마는 정말 무서웠지만 셋 중 하나로 꼭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대. 그런데 그 세 길의 끝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더래. 발을 내디딘 순간 누군가 엄마 손을 확 낚아채더래.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큰 삼촌이 하늘색 도포를 입고 갓을 쓴 채로 엄마 손을 잡고 있었어. 엄마는 오우야, 너가 여기 어떻게 온 거야? 라고 물었는데 삼촌이 누나 아무 말도 하지 마. 지금 내 손 잡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고 나만 따라와. 알겠지?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정말 날아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오랫동안 길을 달렸대. 그런데 목탁 소리, 장구 소리, 주문 같은 소리들이 엄마 뒤에서 따라오더래. 여기로 오라는 듯한 소리가 무섭게 쫓아왔대. 그런데 엄마는 자꾸만 뒤를 돌아보고 싶었고 삼촌 손목도 너무 아팠대. 엄마가 나 너무 무서워 그냥 돌아가자 라고 했는데 삼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조용히 해 누나. 그냥 앞만 보고 가.
그러다가 조선시대 사극에 나올 법한 으리으리한 기와집 앞에 도착했대. 누나, 여기 들어가면 누난 이제 사는 거야. 걱정 말고 들어가. 엄마를 확 밀어 넣었대. 엄마는 기와집 나무 문에 부딪히면서 깨어났대. 그리고 자기가 왜 아팠는지, 왜 가족들이 방에 모여 있는지 전혀 몰랐대. 그 꿈 이야기를 들은 의사 할아버지가 그게 젖은 꿈이었다며 죽을 뻔한 것을 할아버지나 조상이 동생으로 둔갑해서 구해준 거라고 하셨대. 앞으로는 조심하라고 하셨지. 그 일은 그렇게 마무리됐어. 우리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자주 봤다고 해. 시골 기찻길에서 놀다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것도 봤다고 하더라. 기찻길은 그냥 사람들도 자주 다니는 길이었는데 기차 소리를 듣지 못하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거기서 돌아가셨대. 엄마는 초등학교 때도 그 기찻길을 지나갈 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앉아있는 걸 자주 봤는데 그게 다 귀신이었다고 하더라.